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파리 올림픽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도 올라가 있고요. 또 양궁, 개인전도 있죠. 그리고 혼성 단체전도 뭐 금메달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우리 선수들 아주 분전하고 있고 지금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뉴스 토마토에서 응원을 하고요.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알아야 할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조성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조 기자님. 자, 요즘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자, 가장 먼저 좀 다뤄야 될 게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요. 자, 임명이 되자마자 했던 거는 뭐 현충원 참배 이런 거 아닙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했습니다.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어제 취임과 동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관례인 현충원 참배도 패싱해버리고 네. 임명 직후에 바로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해서 이사진 교체 작업에 나섰는데요. 이사진 교체 안건도 회의 1시간 전에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이진숙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이상현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임명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어제 오후 2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서 박문진 이사 6명과 KBS 이사회 일부 이사진 13명을 선임했습니다. 오는 12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MBC 사장과 경영진 교체 작업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뭐 2명 하니까 위법이다. 1명 할 수는 없으니까 2명 하고 그냥 김태규 지난번에도 국민권익위원장 김홍일이죠. 뭐 아무 방송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임명을 해가지고 뭔가 KBS하고 진행을 하더만 이번에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태규 방송과 별로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또 곧바로 임명해서 두 사람이 문거로 잠그고 두 사람이 또 속전속결로 또 공영 방송 이사진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그 이사진이 제대로 꾸려진 사람인지 그런 것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새로 꾸려진 이사진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이 뉴스를 예. 킥했겠죠. 네, 김동률 서강대 교수, 그리고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기룡 방송통신심의위원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허익변 변호사, 이분들이 네. MBC의 대주주인 새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문진 감사로는 성보영 쿠무다 SB 대표 이사가 임명됐는데요. 네. 이 중에 윤기룡 위원은 이명박 정부 때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시사교양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권의 대립각을 세우는 방송을 많이 제작했던 PD수첩의 최승호 PD를 부당 전보하는 등 MBC 노조 탄압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또 춘천 MBC 사장 출신 이우용 언론중재위원도 과거 MBC 라디오 본부장으로 있을 때 방송인 김유아 씨와 김종배 평론가의 라디오 하차를 주도해서 MBC PD협회에서 제명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신임 박문진 이사 6명 중에 2명이 MBC 노조를 탄압한 전적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네.
허익범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드루킹 특검했던 사람이죠. 네, 맡았던 예. 사람이고 임무양 변호사도 검사 출신인데요. 지난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공개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야당 비판 인사입니다. 이렇게 이 위원장과 노조 탄압의 결을 같이 하는 듯한 사람들로 박문진 이사진이 꾸려졌습니다. 자, 이 이사진이 MBC 경영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박문진 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사진 구성을 봤을 때는 글쎄요, KBS랑 똑같은 수순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트집으로 잡아서 어쨌든 간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되는 부분인데요. 구성은 보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예상하는 일이긴 하지만 좀 난감한 상황인데, KBS도 지금 새 이사진 추천이 됐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권순범 현 KBS 이사와 유연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그리고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 등급위원회 부위원장, 네. 황성욱 전 방심위 상임위원까지 이렇게 총 7명을 KBS 이사회 신임 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KBS 이사 자리에도 현 정권과 연이 있거나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들을 추천한 건데요. 네. 참고로 허엽 부위원장은 동아일보 이제 상무 출신으로 이번 KBS 이사 지원서에 KBS 사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확하고 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방통위가 임명할 수 있는 MBC 이사와는 다르게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스템이어서 아직 뭐 확정은 아니지만 추천 상태이긴 한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추천한 인물이 거의 뭐 그대로 KBS 이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MBC는 이제 방통위가 추천하면 바로 되지만 KBS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임명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두 사람이 결국은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안 선임안을 의결했는데 사실 야당에서 2명 하는 게 자꾸 위법이다. 그래서 지금 가처분 넣으면 법원에서는 그 위법하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당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야당이 지금 현재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언론단체와 함께 여기서 뭐 고발 조치를 하기도 했고, 법화 네. 유용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네. 지금 어제 민주당에서 그냥 양심이 있다면 좀 네. 사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면서 그 동시에 이진숙 위원장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나 도덕성도 전혀 갖추지 못하니 함량 미달의 빵점 인사 이렇게 말하면서 공영방송 장악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야당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따가 이제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뭐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그냥 시간만 좀 때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뭐 빵 얘기, 뭐 법카 사용 얘기 등등 다 그냥 적당히 답변했고 결국은 3일, 4일 끌긴 끌었지만 결국 방통위원장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첫 번째 하는 일이 결국 이거 하려고 이 공영 방송 이사진 교체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 아마 야당 입장에서 그 일을 하지 않는데 탄핵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또 일 한 개 하고 탄핵의 소추 발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본인이 사퇴를 할지 아니면 심판을 기다릴지 헌법재판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 오늘 또 와주셨습니다. 젤리스님 오셨고요. 이프로님, 진자유님, 배동호님도 오셨습니다. 자, 국민 MBC 지켜달라 이렇게 배동호님 말씀 주셨고요. 구름진 하늘님, 대갈매님, 이 보수가 아니다, 극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주셨습니다. 강냉이님, 고태광님도 글 주셨습니다. 아, 이종영님도 지금 오셨네요. 댓글. 또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인사 이런 게 조금 우리 시청자들도 보셨을 때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또 탄핵까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또 MBC 상황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의 인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동부 장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아, 여기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김문수입니다. 네, 저는 예. 경기도지사 그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하면서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네. 이걸 두고 또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반발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계에서는 김문수 후보자를 반노동계 인사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지난 2022년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도 김문수 씨는 반노동 인사임이 확실하다고 밝히기도 했죠. 네. 저도 사실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노동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될 때부터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 좀 지배적이었다고 하고요. 예. 일단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그해 10월에 경사노위 위원장이 됐는데 내내 노사정 대화를 하지 않다가 올해 2월에서야 겨우 보여주기식으로 본회의를 열었는데 그마저도 대화의 주체인 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데리고 자기들이 다루고 싶은 의제들을 가지고 강행을 해서 네. 좀 나쁜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김문수가 경사노위에서 노조 때리기 말고 한 게 뭐냐? 그리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하는데 네. 윤석열 정부는 사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자. 구인난으로 힘든 기업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싼 값에 데려오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 못하게 법으로 묶어두자 등의 인권 침해적인 노동 정책을 펴는데 거침이 없는데 네. 김문수 후보자가 바로 이 정권의 손발이 되는 이른바 노동 계약의 적격자라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야권도 김문수 예. 후보자는 극우 유튜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문수가 장관을 맡는다면 정상적인 노사 관계도 노동 정책도 고용 정책도 기대할 수가 없다. 과거 김문수의 발언들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와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투영하는 셈이라고 거세게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후보자가 어떤 반노동적 문제성 행보를 보였는지는 잠시 후 우리 방송의 마지막 코너인 이슈 3합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 김문수입니다. 김문수인데 강등생명 뭐 그 얘기했던 게 좀 떠오르기도 하고 경산호 위원장 할 때도 참 의문이었었는데 야 정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다 거절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주 적임자라고 정말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글쎄요 보고 있는 국민들은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뭐 김문수 너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과연 맞는지 의문인데 인사 참사가 또 일어나는 거 인사 검증 같은 거 하는 건 제대로 하는 건지도 의문스럽고요. 국민들이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감내해야 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제3자 추천안 민주당이 이것을 받아들일 거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동아일보의 오늘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직후에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최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 추진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민주당은 조만간 한 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과 대한변협 추천 방식에 대한 법안 발의를 여권에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연이은 특검법 강행 처리 후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 구도가 자꾸 반복되면서 네. 당 안팎에서 피로감이 커졌기 때문인데 실제로 당 내에서도 이로 인해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최상병 특검법이 여야 간 정쟁 구도로만 흐르면서 전혀 탄력을 못 받고 있다. 민주당도 이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 대법원장 추천 방식 외에도 천 원내대표가 말한 변협회장 추천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다른 관계자도 조만간 한동훈 대표에게 본인의 주장을 담은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여당 안을 먼저 본 뒤에 대법원장 또는 변협 추천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에 먼저 제안을 하면 이재명 후보가 바통을 넘겨받아서 18일 전당대회 직후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물론 이제 제3자 추천식 특검을 진행하면 보수 성향의 대법원장이나 변협회장이 좀 순한 맛으로 조사를 할 수도 그럴 있다는 수도 있겠죠.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최상특검법 네.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데 너무 지지부진하신 거 아니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국민의힘 상황 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게 정책위 의장 부분입니다. 한동훈 대표 지금 취임 후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뭔가 이 정책위 의장 자리 계속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원들 대상으로 특검 설득 작업 이것도 문제고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지금?
일단 뭐 아시다시피 친윤계는 민주당의 탄핵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특검법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검법 선제 발의는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힘 관계자는 한 대표 측 관계자와 함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아일보에. 한 대표의 의견과는 별개로 당에서 먼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없다. 그리고 한 대표 입장의 변화가 뭐 없다지만 원내에서 만약에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면 한동훈 대표도 마냥 밀어붙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책위 의장 이거 관련해서 한동훈 또 윤석열 갈등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님도 오셨고요, 김동글님, 칠봉님, 또 한자 서울 하늘의 별님 오셨습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뉴스픽 조성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쇼미더 민심 코너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한 주간의 민심 속속들이 들여다봅니다. 쇼미더 민심입니다. 자, 오늘도 윤희용 센터장, 박영식 시사정치 에디터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쇼미더 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 파악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조사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요. 뉴스토마토가 의뢰를 했고요. 지난달 29일부터 30일입니다.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1%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는 게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34.7%로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했고요.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63.5%로 전주 대비 2.4%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인데요. 이 표집 정치 성향은 보수가 312명, 중도가 404명, 진보가 293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같은 기간 조사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저희가 늘 이제 비교해 보시라고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34.7, 61.8 아주 유사하게 나와서 네. 3주 연속 30% 중반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사 기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도광산 세기우산 등재 부분도 있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여야 대치 국면도 굉장히 길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세관 수사 무마 의혹이 월요일에 굉장히 크게 좀 떠올랐던 것도 있었고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라는 뉴스도 함께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많이 작용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이 네.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 있을까요? 특별히 이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네. 이제 이전의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사기관마다 약간 좀 다르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인데 이 경우에는 어쨌든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이 응답하는데 그것은 여권 성향, 야권 성향 동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권 성향층도 일정 부분 강하게 응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 초반, 중반대 이제 나오는 흐름들이 일관되게 보이고 있고 반면에 정치에 관심도가 좀 낮은 분들도 표집이 많이 되는 전화 면접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대개 보게 되면 30% 네. 이하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보시고 굉장히 그것을 결정적인 수치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53.1%가 매우 잘못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50%를 넘어가 버렸네요. 네, 지금 이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여론에서는 네. 이 수치가 높냐 낮느냐 이제 이것만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긴 하는데 여론에는 이제 그 이면에 스트렝스 강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사점 척도를 모르면 그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네. 단순히 이제 잘한다 못한다 그것은 이제 뭐 이제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것이긴 한데요. 또는 찬성 반대. 네.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매우 찬성, 매우 반대, 매우 잘한다, 매우 못한다가 있는 또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못한다. 이것을 이제 사지선다 문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것을 봤을 때 매우 못한다 또는 매우 잘한다가 있으면 굉장히 그 여론은 강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죽자사자 반대하는 경우들 네. 그건 다시 되돌리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전화 면접 조사든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든 매우 못한다 비율이 상당 부분 매우 이제 높은 높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미세하게 변동은 이제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단기간에 있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의문스럽다. 측면이 있고요. 예. 여론에는 날씨의 변화도 있지만 기후의 변화도 있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아.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날씨의 변화들이에요. 이제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매우 못한다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그러면 약간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가 국민들의 인식에서 기후도 좀 변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이제 그런 징후를 발견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뭐 시청자분들이 놓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긍정 34.7% 네. 중에 그럼 매우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되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18.1%가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한다가 16.7%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상황인데 긍정 평가는 자 지난 25일 날 민주당이 주도한 최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끝에 결국은 최종 부결되고 폐기가 된 상황입니다. 다시 뭐 법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조사를 하나 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 민주당 포함한 야권이 수용해야 될지 말지 요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 네. 민주당 포함한 야권이 과연 이것을 수용해야 되느냐라는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수용해선 안 된다가 46.6%로 확인이 됐고요. 수용해야 한다도 33.9%, 약 13%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의 비중도 낮지 않은 편입니다. 19.4%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수용해선 안 된다라는 응답이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일단 대부분 지역에서 다 수용해서 안 된다라는 의견이 일단 우세한 상황이고요. 일부 야권 지지층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은 뭐 이제 60대 이상 정도가 수용해야 된다는 답변이 우세한 상황인데 요건 이제 좀 그 특검법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그렇죠. 보면 복잡하고 의견들이 네. 굉장히 좀 갈려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또 인식을 못했을 가능성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요 네. 조사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어려운 거예요. 문항이었기 때문에 아마 응답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몇 번 꼰 거거든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수능 문제로 하자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제안한 것인데 네. 그것을 이제 야당이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묻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권 층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 자체도 사실은 찬성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네. 이런 거 여권 성향층이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야권은 특검은 찬성하는데 여당 대표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이것이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중학교 한 1, 2학년생들이 듣고 직관적으로 캐치를 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건 이제 아마도 꼬아놨다고 해야 되겠죠. 좀 수준 높은 것을 아마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한 상황이긴 할 텐데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높아요. 네. 근데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도 36.8%.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야당이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44.1%. 예. 그러니까 뭐 높아요. 근데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도 36.8%니까 높은 차이가 편이에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권 성향층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여권 성향층, 야권 성향층 등이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황이에요. 아. 이제 왜냐하면 응답자들 또는 국민들 또는 지지층들이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거 정리하고 응답을 표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정당에 에서 일관되게 시그널을 그 지지층한테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 시그널을 분명하게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친윤 세력이라고 할까요? 주류에서도 이것을 이제 반대하는 흐름들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야권 층에서도 이것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아직 정리가 충분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응답자들 또는 각 여당 야당 지지층들이 약간 혼선을 아직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갈래가 분명히 터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결과가 이제 무응답도 많고 또 명쾌하게 여야가 갈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좀 난이도가 있다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공약을 했었어요. 제3자 추천 특검법. 글쎄요, 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상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법 야당이 올려놓으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또 100명, 200명 안 돼가지고 또 폐기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아주 지리한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 느낄 것 같은데 결국 한동훈 대표의 어떤 행동 할까요? 글쎄 저는 이제 뭐 야당하기 나름인 것도 예. 있고요. 당연히 한동훈 대표의 뭐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문제이긴 할 텐데 한동훈 대표가 결국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게끔 만드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이후에 아마 한동훈 표 특검안을 빨리 내놓으라고 범야권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공언을 하는 순간 좀 더 가시화가 될 거라고 보고 뭐 앞서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그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서 핵심 관계자 2명 정도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 2명 정도의 인터뷰를 내보냈거든요. 민주당도 이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다. 대법원장 추천보다는 대한변협 추천을 열어놓고 협상해야 된다. 일단 한동훈 대표 안을 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온 걸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이 보도는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동아일보 쪽에 흘리고 이재명 대표는 당심을 또 고려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까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네. 부인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전략으로 택한 것 같은데 특검 협상의 필요성은 저는 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전반적으로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좀 피로도가 쌓여가 있는 것 같고 계속 결국 저는 반복되니까. 정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를 지금 못 내고 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2번이나 거부권을 쓴 건 대통령 잘못이 맞고 다만 결론을 못 낸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공동 책임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 해법으로는 야당 쪽에서는 일단 제3특검법안을 빨리 내달라고 얘기하면서 여당의 자중질환을 좀 꿰내어보는 이제 그런 전략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3자 특검 만약에 여당이 제안하면 야당이 수용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 했다고 네. 했지만 전문가시니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그걸 받지 않으면 네.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방법이 때문에 없다. 왜냐하면 예. 계속 이제 부결되는 것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 또 선택해서 약간 또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받는 방향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 제안을 한다면. 네.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 제3자 특검법을 먼저 단기간에 발의할지에 대해서는 이게 의문인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바로 하지는 못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야당이 3자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야당 측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야당이 예. 제안하면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받는 방식. 근데 받아라라고 압박을 하는 모양새가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또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 안에 다른 디테일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지연을 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 공방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제 그 전당대회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 특검 문제는 굉장히 그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핵심 이슈가 이미 되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당심을 보건대 뭐랄까 민주당이나 여권 쪽에서 그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열혈 당원들이 굉장히 불편한 기류들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이후에 아마 시기적으로 이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윤희훈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그렇게 먼저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그 우려가 좀 있고 저는 뭐 이제 옆에 법조인이 계십니다만 대법원장 추천 특검안은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사법부에서 이거를 특검을 추천하면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좀 위배가 된다.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3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게 아니고도 이제 대한변협은 열려 있다고 보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단 대한변협에서 한 3명을 추천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을 택하고 그리고 저기 국민의힘에서도 2명을 같이 택하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2명 중에 1명은 이제 중복되는 중복될 수 인사가 있겠죠. 있을 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을 이제 추천해서 대통령이 선택하게끔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여러 이제 시나리오들을 좀 검토 중인 것 같은데 네. 해법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여당과 야당의 이제 주장을 각각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슈화가 되면 될수록 네. 사실은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것이죠. 여론의 변동이 폭이 커지지 않거든요. 원래는 사실 이 사안은 6대 3 정도로 그랬죠. 특검법 찬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안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안 받을 여당에서 안 받을 수 없는 것이긴 하거든요. 이 정도의 여론이라고 한다면. 네. 근데 워낙 이제 대통령실 반대가 크기 때문에 지금 쭉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여론을 좀 더 찬성 기류를 강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색깔을 최대한 빼는 게 네. 사실은 이런 흐름에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정치적 색깔이 강해지는 사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게 여론의 어떤 큰 변화가 되기는 이제 힘든 상황이고 각각의 입장을 가진 정치적 사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과거에는 야당에서 이런 사안을 놓고 그냥 강하게 조건을 걸어버리는 방식밖에는 사실은 이제 없는 거예요. 조건을 거는. 뭐 가령 이제 국감이 왔을 때 아니면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부분에서 이 부분 하지 않으면 무슨 보이콧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특검법들을 이제 야당에서 관철시키고 단식도 한 부분이 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단순히 공방에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명쾌하게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하기가 예. 쉽지는 않은 그런 이거 상황입니다. 짧게만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이라고 지금 보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사안의 성격을 두고 봤을 때 네. 사실은 야당 쪽에서 추천한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저는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보거든요. 당연한 근데 거죠.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대통령이 일단 절대 특검법을 받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놓고 생각한다면 이 물꼬를 터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쨌든 이 신임 여당 대표와 협상하는 길을 일단 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론조사까지 저희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차기 지도자로 적합한지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박인식 에디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2.7%,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3.4%, 조국 혁신당 대표가 7.5%, 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4.4%고요. 다른 인물이 좋겠다가 8.1, 여기도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8.1. 예, 잘 모르겠다가 3.9%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조국 혁신당 지지층에서는요, 이게 제일 지금 이 조사에서는 특이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차기 지도자로 더 적합하다라는 아하, 답변이 그렇군요. 우세하거든요. 그 조국 혁신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국 대표가 35.1%, 이재명 대표가 54.5%로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더 높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특이한데 뭐 좀 근데 살펴볼 이제 점이 있을까요? 근데 아마도 이제 약간 오해가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조사는 아마도 이제 주요한 정당의 당 대표만 네. 선택지로 놓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차기 지도자 조사인 경우에 다른 경우에는
주요하게 우리가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뭐 5명, 7명, 10명 이렇게 이제 불러주고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주요한 4개 정당의 당대표라는 점을 네. 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거기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일 높게 나왔고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85.3%가 이재명 대표를 뭐 역시, 선택하는 예. 흐름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0.8%, 80% 이상 한동훈 대표를 선택하는 흐름들이 이제 있어서 그래서 많이 이제 사실은 전당대회 지나고 며칠 이제 지난 상황이긴 한데 조금씩 뭐 약간 결집도를 회복해 나가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어쨌든 정당에서 그 지지층의 어떤 한 명의 인물로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 그 결집도라고 부르는데 아직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의 결집도가 더 높은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정치 성향별로 봤을 때 보수층에서는 60.1%가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진보 성향층에서는 72.7%가 이재명 대표를 이제 지지하는 또 차기 지도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결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보수층에서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결집도보다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 진보 성향층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결집도가 다소간 수치상은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중도층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민주당 지지층 또 국민의힘 지지층은 거의 이제 한쪽으로 탁 몰려 있다고 네. 봐야 되는데 뭐 박영식 에디터 먼저 중도층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 주시죠.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는 적합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41.7%였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28.9%. 약간 중도층도 한 10% 포인트 예.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이 더 기울어져 앞서네요.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막 출범한 한동훈 체제에서는 어떻게 이제 중도층들, 보수층들은 이제 그 정당에 대해서 네. 급격하게 사실은 이제 빨리 마음을 실어주는 흐름들이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 중도층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제 좀 중도층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도 이제 한동훈 체제의 좀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도광산 유네스코 지정 문제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한일 관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족 여부 이걸 물어봤는데요. 박희시 에디터. 예. 만족 여부. 예. 요것도 좀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에 만족하느냐? 괜찮냐 안 괜찮냐? 이 뉴스 토마토밖에 할 수 이거 좀 하기 어려워요. 예. 사실. 어느 여론조사도 하지 않는 조사를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족한다가 32.1%인데요. 만족하지 못한다의 비율이 높습니다. 57%고요. 잘 네. 모르겠다가 10.8%인데요. 이게 이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전반적인 일본하고 관계, 한일 그렇습니다. 관계. 한일 외교, 그러니까 한일 관계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를 물어봤다라는 네. 조사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국정 운영 긍정층에서 네. 출범 후에 한일 관계에 만족했다는 답변이 79.2%로 조사가 돼서 굉장히 높은데 네. 이 반대로 국정 운영 부정층 있지 않습니까? 똑같네요. 근데 이쪽에서는 한일 관계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몇 답변이 퍼센트입니까? 86.1%로 높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와 좀 비교해서 보시는 거의 게 좋을 것 같이 같아요. 간다고 봐야 맞습니다. 되네요. 57대 32. 지금 국정운영 지지 평가도 60대 한 36대 3 정도 되잖아요. 네. 비슷하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뭐 대외 관계로 사실은 그 정부를 평가하는 경우도 네. 아주 흔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봤을 때 한일 관계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는 젊은층 등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인식이 과거에 바라보는 것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과거처럼 일본을 터부시하고 이제 뭐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들은 잘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과거보다 줄어든 건 맞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주요하게 영향을 주는 이슈는 여전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정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기준도 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만족하지 못한다가
93.8.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전부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2.9%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대다수가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이제 거잖아요. 어쨌든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들 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기류가 있는 것인데 야권 성향층, 진보 성향층에서는 이 부정적 기류가 매우 강하고요. 진보 성향층 이념 성향으로 봤을 때는 83.7%니까 그리고 중도 성향층에서는 또 60%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 기류가 이제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결과가 이렇게 6대3 정도로 이제 부정적 기류가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가 두고두고 사실은 대통령 이제 평가 국정 보면은 잘하고 있다, 네. 못하고 있다라는 게 상위에 있는 게 둘 다 외교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교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보수 성향층이 있는 반면 야권 성향층, 중도 성향층에서는 대통령의 외교 이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중도층 등에서 이제 이 문제도 워낙 강해서 지금 사도광산 이 문제가 하나 이제 더해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은 요런 흐름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지층에 따라 가지고 같은 이슈인데도 한쪽에서는 너무 잘한다, 괜찮다. 한쪽에서 너무 못한다, 큰일 났다. 특히 지금 사도광산 관련해서 이거 강제 동원을 우리 외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얘기도 못했고 결국은 등재가 된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은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너무 아쉽죠. 네. 아쉽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굳이 이 미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군함도 때 그래도 강제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당시 일본 측의 동의를 받고 우리가 수용을 해줬는데 그때 네.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심지어 그런 강제성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나 이 일본 측의 어떤 언급도 없이 우리가 그냥 수용해 준 격이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그 조선인들의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에 대해서 어떤 뭐 기념비라고 하나요? 어떤 전시실 정도 하나 만들어주는 것으로 강제성이 인정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본에서도 나온 언론 보도나 특히 이제 뭐 극우 언론인 산케이 신문이나 특히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보더라도 이미 지금 우리 쪽에서는 아무 비판이나 어떤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그냥 지나쳐버린 거라서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라고 좋게 바라보는 분들께서도 이 대목은 좀 심각하게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뭐 위안부의 어떤 강제성 여부라든지 특히 이제 이 광산 노동에 대한 강제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역사이고 과거에 대한 문제를 정립해가는 단계인데 네. 우리 정부가 이걸 너무 손 놔버린 것은 아닌지 너무 아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를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좀 좋지 않게 보시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고요. 윤영 센터장님, 네. 이번 주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39.9%, 국민의힘이 35.9%로 지난주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높았는데 예. 이번 주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도 뭐 어허. 원래 정당 지지율 지표는 이제 자주 변하는 것이 아닌 것인데 예. 다소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끝난 효과, 약간 진정되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가 이제 그러네요. 시작되는 측면들, 그래서 이제 각 아하. 지역 순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조사들도 이루어지고 하는 상황들이 반영되면서 일정 정치 관심도가 높은 지지층들이 저희 말로 이제 좀 활성화되는 효과들 네. 반영이 되면서 전당대회 효과, 전당대회가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한 효과, 그리고 진정된 효과, 이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아마도 이제 정당 지지율이 역전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바뀐 이유가 그거네요. 저번에는 지난주는 국민의힘이 5%포인트 앞섰는데 이번 네. 주는 민주당이 4%포인트 앞섰는데 그 자체가 전당대회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런 컨벤션 비슷한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주셨는데 저는 눈에 띄는 게 조국 혁신당 오랜만에 10%의 회복을 한 것 같아요.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큰 네. 차이는 같다고 봅니까? 큰 차이는 느끼지 네. 못하는 것 같다고 같은데 보시는 거군요. 한 1.6% 상승한 네. 결과고요. 요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 아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끝이 네. 났고 이제 민주당 쪽의 전당대회가 사실은 좀 시끌시끌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름다운 경쟁이라기보다는 좀 소모적인 경쟁으로 보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이제 같은 범야권으로 묶어서 보시는 분들 중에 민주당 전당대회 모습을 보고 살짝이나마 좀 실망했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마음을 일부 돌린 거고 시기적으로 살짝 돌렸을 뿐이지 큰 이제 변동이 없는 시라고. 사실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치면 50%에 육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39.99 10%니까. 근데 저는 막 이게 두 정당의 어떤 지지 그 그룹이 완전 차이가 있나 이건 좀 저는 좀 사실 의문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계속 변동폭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지금 상황에서 약간 올라가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돼요. 네, 8.4에서 10%니까 네.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됐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뭐 미디어에서는 좀 의미 부여를 하는 시각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오차 범위 내에서 변화니까 이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은 그 이전부터 뭐 10% 내외에 그렇죠. 이것을 이제 유지해 오고 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이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이후에 그렇죠. 이제 국감 국면에서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느냐 이런 여부가 이후에 이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변화에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 추이에서 앞서 말씀 주실 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민주당은 전당대회 또 중이고 이제 이런 대목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짚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지금 국회 상임위별로 야당이 이제 뭐 여당을 상대로 공박을 뭐 이제 청문회 같은 거. 그렇죠. 뭐 예. 공세적이고 게다가 나온 핵심 증인들한테도 공세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일 생중계가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의원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조국혁신당 의원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민주당은 컨벤션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활동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증인들에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짚고 있다라는 대목도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야권 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청문회 효과나 어떤 긴급 현안질이 전체 회의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각인된 부분도 어쨌든 아하. 우리가 좀 포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치 효능감이 그러죠. 내가 뽑았는데 저 의원들이 얼마큼 잘하느냐 막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민심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박영식 리서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는 이슈 3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형사 남았어.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 저까지 동갑내기 3명의 변호사가 또 한자리에서 정치, 또 시사 얘기, 또 법률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쾌하게 좀 풀어볼 텐데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든든합니다. 이렇게 같은 시절을 또 살아와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공감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본격적인 얘기 전에 올림픽 얘기 좀 해보죠. 네. 저는 어릴 땐 올림픽을 참 재밌게 보고 밤을 새서 봤는데 네.
이번에 조금 덜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네. 사실은 이 파리 올림픽 전에 우리나라 지금 국내 정치 이슈가 너무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올림픽에 관심을 갖는 게 조금 덜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있는데 네. 파리 올림픽에 지금 참가한 선수가 지금 48년 만인가요? 네. 최저. 적다고 네, 하죠. 144명이 출전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구기 종목이 다 빠지고 여자 핸드볼 정도 들어갔다라고 해서 뭐 축구, 야구 다 빠졌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냐라고 네. 해서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도 자조적이었는데 네.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또 일본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네 지난 출전보다는 뭐 60%가 무려 적어졌더라. 그러면서 침몰하는 한국의 상징을 한다. 뭐 이런 거를 막 보도를 한다거나 네. 또 입장 때부터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북한으로 표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죠. 저 그것도 표기가 너무 놀랐습니다. 길어가지고 저게 뭐지? 라고 저도 몰랐어요. 봤는데 프랑스가 왜 저래? 네, 근데 심지어 뿐만이 아니고 프랑스 언론에서 한국 국기와 일본 국기를 섞어서 태극을 그냥 빨간색으로 빨강색으로 그게 빨강색으로 칠했다는 게 그게 네. 정말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런 짓을 했는지.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런 게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우리나라 선수 이름을 뭐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금메달 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오상욱 선수를 오상구 선수라고 네.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나라 깃발 자체를 뭐 이렇게 잘못 개혁한 것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뭐 순위에 들 때라든지 아니면 뭐 메달을 땄을 때라든지 뭐 중국 오성기로 네. 올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깃발이 예.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력이 이 정도인가?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네, 네, 더 네. 좀 그런 게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꽤 좋아요. 5개 목표로 삼았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6개고 뭐 현재 처음에는 1등도 하고 그러니까 종합순위. 네 현재 제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잘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저는 중요 어떤 경기들은 보고 있는데 혹시 인상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김필성 변호사님? 저는 사실 제가 개막식에서 좀 예.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예,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개막식에 이 우리나라 언론 보도도 좀 재미있었는데요. 네. 그 성화봉송을 할 때 예. 그 성화를 든 사람이 그 건물 위를 뛰어다니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우리나라 이 해설하시는 분이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는 예.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이거를 뭐 그 이제 유명한 그 아르센 윗뱅이다 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했는데 그게 사실 그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 게임 회사가 있거든요. 유비소프트. 네. 유비소프트의 간판 게임인 어쌔신 크리드의 그겁니까? 캐릭터인데 아. 근데 이제 개막식이 참 여러 가지 문화적 상징이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뭐 해석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글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이제 아시는 분들 지식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정작 그게 어쌔신 크리드라는 걸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문화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프랑스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모르는 게 아닌가 몰랐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쌔신 크리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예. 그게 어쌔신 크리드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이제 연작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자기 나라니까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네. 만들어놓은 작품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노트르담 성당이 불이 나서 이제 네, 맞아요. 크게 전소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하려면 이제 정밀한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서 어쌔신 크리드에 사용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게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이게 그 어쌔신 크리드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그 유물이라고 네. 어쌔신 크리드 제작진이 노트담 성당을 엄청 열심히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게임 내 구현을 정말 잘 해놨대요. 게임에서 된 거를 보고 이제 했다. 와, 놀랍네요. 예, 그 정도로 공을 들여가지고 해서 예. 지금 그걸 바탕으로 복원이 되고 있대요. 오호. 그러니까 지금 게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네. 어떤 종목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특별히 지켜보고 있지는 않은데 워낙 이슈가 되는 선수가 김예지 선수, 네 공기권총에서 예. 워낙 이슈가 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또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네. 그때 모습이 굉장히 뭐 2천만 뷰인가요? 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회자가 되면서 지금 은메달을 땄는데 앞으로 남은 종목에서는 좀 더 좋은 성과를 있기를 뭐 기대한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김예지 선수가 네. 지금 많은 어떻게 보면은
국위를 선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선수들도 뭐 다 열심히 금메달 네. 목표가 5개인데 네. 목표를 한 10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막 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따기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크게 목표를 안 잡으니까 네. 많이 따는 거 아니냐 생각도 지금 현재 종합 순위가 6위. 6위입니다. 네, 네. 6개고요.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5개 목표는 6개를 따는 네. 데도 있어요. 목표보다 더 상회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파리올림픽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게 외교적으로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게 계속 되는데 뭐 코리아 하우스라고 거기 이제 파리에 그거를 3층짜리 건물을 전체를 임대해서 네. 뭐 K 문화를 더 널리 알리겠다라고 하는데 실상 그게 K 문화를 알리는 건지 이게 팝업 스토어로 뭐 CJ라든지 뭐, 네.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데 열린 게 이런 데를 위한 어떤 홍보관이 열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하게 CJ가 거기서 이제 홍보관 자체를 운영하고 있길래 저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운영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공식적으로 저희 이슈 삼합 질문 한 주간에 좀 눈에 띄었던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김필성 변호사님? 워낙 시끄러웠던 한 주인데요. 네. 뭐 매주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그 시끄러웠던 이슈에 묻혀서 좀 주목을 못 받은 얘기를 하나 해보고 싶은데 28일 날 도쿄에서 네. 한미일 3국 군사훈련 정례화를 하는 국방장관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민주당 쪽 황운하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네. 이거 사실상 그 저기 조약 같은 거, 그러니까 저기 한 동맹 조약 같은 거 맺은 거 아니냐라는 네. 식의 비판이 있었는데요. 뭐 그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를 떠나서 네. 이게 지금 한미일 군사 훈련을 정리한다는 게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일본이 그 최근 그 일본도 이제 우경화되면서 네. 이른바 정상국가 자기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일본이 정규군을 갖는 일본군이 정식 군들의 인정을 받고 정규군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미일이 동등하게 그 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단순히 이게 무슨 뭐 안보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어떤 관계를 하고 일본은 어떻게 이제 일본이 미래로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이런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요걸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특히 모습 행보들이 좀 우려스러운 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사도광산이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가 사실상 동의를 해주고 뭐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광복회에서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네.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유라이트 인사,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제 반영하는 교과서를 쓰는데 앞장섰던 인물을 지명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도 유라이트 인사를 지명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목을 별로 못 받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런 것들을 정당화해주는 쪽으로 지금 그 정부의 행보가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고. 또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김병주 의원이 그 정신 나간 발언할 때 동맹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그 의원들 그 얘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저희가 좀 군대 오래 있었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내용들이 예.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사실 뭐 이제 계속 했던 게 막 빵 이런 것들이 네. 이슈였는데 네. 실제로 진짜 지난주에 눈여봐야 됐던 정말 심각한 이슈들이 일본하고 예, 우리하고 이런 문제라고 관계.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지금 뭐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이제 뭐 정보 요원들 유출되고 이런 지금 사건들 뭐 군사 법원에서 구속이 됐죠. 네, 그러니까 공무원. 그런 안보나 아니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신유진 변호사도 뭐 좀 짚어주시죠. 네, 저도 사도광산 네. 일본 이제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데 있어서 네. 앞서 2015년도에 군함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이 강제징용이라는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강제로 거기서 징용당해서 노역을 그렇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걸 표기하겠다고 명시를 했고 그 당시에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사도광산에는
한국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네. 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강제라는 문구, 강제징용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역사 왜곡이기 때문에 이거를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먼저 찾아가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강제라는 문구를 빼도 되는 그래서 강제라는 문구를 빼고요. 징용이라는 문구를 썼는데 징용도 거기다가 각주를 표시해가지고 징용이라는 것도 법령이 규정한 어떤 의무화, 업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강제가 아니라 마치 의무, 법령에 네. 있는 법을 따랐다는 그런 식의 어떤 변명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된 거는 사실은 그 사도 광산이 아니고 그 옆이라고 할 수 없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만 무슨 방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조그만 방에다가 그거를 인쇄물로만 그거를 부착해서 이거를 마치 우리는 그래도 게시를 했다라고 생색을 내면서 오히려 뭐 요미우리 신문이라든지 산케이 신문에서는 한국에서는 다 동의해줬다라고 보도를 하고 네. 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아니다 동의한 거 아니다 2015년도에 합의했던 문구를 그대로 이행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고요. 네, 지금 이렇게 강제라는 문구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광산이 아니라 그 외곽 지역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도 전혀 항의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의 성과다. 네. 대통령실에서 우리나라 성과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정말 성과인가요? 예. 네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일본 얘기 두 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일 관계 얘기 좀 심각하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는 지금 방통위원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결국 임명했고요. 임명이 되자마자 이진수 위원장은 뭐 현충원 이런 데 안 가고 바로 가자마자 막 그냥 뭐 공영방송 이사진 의결을 했습니다. 둘이 앉아가지고. 자, 민주당에서는 또 탄핵소추안 좀 발의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예상했던 일이라고 봐야 됩니까? 무려 10시간 만에 네. 임명되자마자 10시간 만에 이거를 조속히 박문진 이사 추천 뭐 현임 결의안을 의결을 한 건데요. 이 의결을 할 때도 처음부터도 이게 위원장과 네. 부위원장이 둘이서만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이서만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예.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다. 우리는 의결하겠다. 그래서 김태규 부위원장, 이 방통위 부위원장이라는 자는 이제는 2021년도에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뭐 지지한다라는 그런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도 반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던 자고요. 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고요. 이자는 뭐 공수처 자체는 태생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처장으로 네 거기 이름이 올라갔었죠. 거론됐던 네.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이진숙 청문회 때 이거는 진짜 저는 뭐 빵통위원장이 아닌가 빵 때문에 가는 건가 네. 같은 빵인 줄 알고 가는 건가 그럴 정도로 빵에 대한 이슈가 그냥 단순히 뭐 이슈거리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법인카드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얼마나 엄중하게 따집니까 78,000원 결제로 기소한 네. 지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 네, 김혜경 예. 여사에 대해서 108,000원으로 이걸 기소했는데 정말 이 이진숙이라는 이 지금 방통위원장은 종횡무진으로 사용했다. 감히 상상도 못할 금액으로 와인과 빵을 사들이고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 결제한 그 고급 식당 자체가 뭐 마슐랭 지도 이거 이진숙의 이거 마슐랭이다 이거 지도가 나올 정도다라고 네. 할 정도로 고액 결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한데 사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자가 또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최민희 위원장이 이 위안부 강제 동원 그 얘기를 인정하십니까? 제대로 못했죠.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2번 답변하고 네. 그냥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 논쟁적인 사안이라면 취소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가 개별적인 사안이고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네. 와 이자의 진짜 본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청문회와 상관없이 임명이 됐고요. 또 하자마자 바로 공영방송 이사진 그거 때문에 원포인트 릴리프 아니었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탄핵하고 되면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탄핵을 하면 탄핵에서 의결이 되면 예. 이제 직무는 정지가 되겠죠. 예. 직무는 정지가 될 텐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원 포인트 아니었냐고 원포드 릴리프.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목적이 분명했던 인선이어서 네. 근데 목적은 달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벌써 그, 했어요. 그 이전에 그 탄핵 소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한 거를 저기 소급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라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방통위원장을 또 다시 지명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아. 진짜 문제는 이게 이제 극단적 대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들, 그다음에 정말 이슈가 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묻혀서 지금 사실은 쓸려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극한적 대립이 계속 가면 미생 문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제 네. 묻힌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좀 국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극한적으로 하는 거를 막지는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나 거부권 행사할 거야. 나는 갖고 있는 권한, 갖고 있는 거 다 행사해서 원안으로 다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하는 건 결국 국민들만 그렇죠. 주관하는 거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통위 상황, 또 MBC 또 상황 등등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 또 하나의 임명도 좀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 사람이 지명이 됐어요.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그 김문수인데. 김문수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긴 한데 이분 지명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분이 과거에 김문수인데 이름이 네. 뭐냐라든지 나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야. 어디서 지금 나한테 막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야. 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그 과거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네.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요. 맞느냐. 네. 2022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 파업 노동자에게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네. 노동자들의 가정 파탄을 만들 수가 있다. 손해배상 폭탄을 던져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2022년도 3월 달에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방문한 뒤에 네. 감동받았습니다. 620명 평균 나이 28세 그리고 현장에서는 핸드폰을 보관하고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평균 임금은 4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노조가 없습니다. 무노조, 뭐 저임금 예. 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 과연 노동부 장관으로서 노동계와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란 봉투법 이런 것도 본인은 반대한다. 뭐 지금 이제 아마 올라간 상황으로 올라가겠죠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뭐 청문회 또 만약에 혹시나 문제 있다 하더라도 또 임명 강행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예. 야당 입장에서는요. 네. 뭐 사실 저는 뭐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데 네.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예요. 쉽게 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람을 한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지금 그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법이 통과돼서 이제 지금 올라가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을 지금 이제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놓고 한 거잖아요. 대놓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싸우자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집요한 추궁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사실 막 싸우고 어쩌고 하면 또 진흙탕 싸움처럼 갈 거고 그처럼 그릴 겁니다. 이제 논론에서는 이게 또 뭐 그 국정이나 이런 것들이 대립이 양쪽에 다 있는 것, 책임이 양쪽에 다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를 할 거고, 그러고는 지명을 하겠죠. 그리고는 또 원안대로 하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이 제대로 가는 거냐, 이런 걱정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싸우자고 계속 가면 사실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걱정입니다. 걱정스럽다. 네. 또 한편으로는 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너무 좀 심한 사람 한 거 아니냐. 지금 뭐 인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인사가 너무나 지금 엉망이죠. 정말 최악의 인물들만 그렇죠. 정말 이게 딱 뽑는 것이 또 청문회가 무서워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안 하는 고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청문회를 이겨낸 자가 이진숙 빵통위원장이고요. 이겨낸 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말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겨낸 거라고 답변하지 봐야지 않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이걸로만 방어를 하면 체력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체력 예. 3일 동안 네. 체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 어떤 지점에서는 네. 최악의 행동을 한 사람은 눈에 띄기 마련이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임명을 누구든지 최악의 인물은 정말
얼굴이 보통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면피기 때문에 뭐 최악의 인물들은 계속 등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과연 이렇게 임명하는 게 맞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간의 비공개 회동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인선, 특히 정책위 의장을 어떻게 하냐, 이게 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괄 사퇴하라 얘기했다는 거는 정정식 나가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나가라는 얘기죠. 나갑니까 그러면 정정식 정책위장? 사실 이게 계속 부딪히면 네. 결국은 이제 당대표 새로 신임 당대표한테 밀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가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게 뭐 보통은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이제 관행이었다고 하니까요. 네. 보장했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안 그래도 지금 내용이 지금 심한 상태인데 그런 내용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뭐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뭔가 삼겹살 회동에서 좀 좋다가 또 안 좋다가 결국 이렇게 계속 좋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계속 좋게 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고 네. 보여져요. 왜냐하면 한동훈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에서 당대표로 나오기까지 다들 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머리 쳐들지 말고 지금 당대표는 아니다. 네. 너가 정말 대권에 욕심이 있다면 지금 나오지 말고 조금 더 있다 나와라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깃발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본인이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은 제거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목숨 걸고 당대표가 네. 돼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토론, 공개 토론에서도 그렇게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면서 대판 싸웠죠. 대판 정말 그렇게 지적을 네. 하면서 모든 걸 공개하면서 그리고 또 최상병 특검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네. 강력하게 하면서 당대표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정책위장 뭐 당연히 자진 사퇴를 하도록 압박을 가한 뒤에 네. 안 될 경우에는 뭐 강제해임이라도 나는 이 수순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근데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지금 대통령 얘기 보면 이 회동 후에 네. 자기 사람 만들기 중요하다고 보면 정정식 있으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또 앞으로 친한 친윤 이게 개파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갈등 요소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친한 개판은 이제 네. 만들어질 거고요.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거고. 당 대표 이제 미래 권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당대표 그쪽에서. 중심으로 많이 뭉치겠죠. 네, 많이 뭉치고 사실은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네. 당 대표를 지금 생각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 대표가 돼서 이걸 당을 이끌고 나가게 되면 자기 사람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개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 내의 개파가 기본적으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으로 개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둘이서 사실 손잡고 어떻게 협력해 가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타협해 가면서 하시는 타입이 아니고 네. 자기 스타일에 밀어붙이는 타입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둘 다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뭐 스타일은 좀 그러니까 뭐 말하는 스타일이라는 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두 분 다 이제 같은 결이 같은 곳에서 나오시는 검사 출신들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예. 특수부 검사 검사들이고. 특유의 그런 것들이 예.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이제 그 회동하고 나와서 지금 정전식 정책위 의장? 정책위 의장에게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를 했는데 당직 다 사퇴하라고 사퇴하라. 얘기했는데 네, 나가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정전식 사퇴에 대해서 딜을 해서 내부인들 동의했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거를 정준석 대표에게 동의를 만약에 이걸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딜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서로 딜을 주고받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아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유화적 제스처를 그냥 취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럴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네. 그럴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얘기를 했는데 뭐 좋은 것처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뭐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나가서 친모습을 보였다는 것 때문에 그분도 사실 이렇게 타협하면서 가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한판 붙는 겁니까 지금대로라면? 그런 식으로 김 변호사 저는 가능성이 이제 강하게 부딪히면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게다가 언론도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이 뭐 거의 뭐 한동훈 뭐 찬양에 지금 아예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 당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네. 한동훈 당대표한테 좀 기댈 수밖에 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강하게 또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전 당대표였던 지금은 다른 당 가셨지만 네. 그분은 이준석 상당히 예. 강하게 이제 네. 내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부딪히고 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시는 그 방식 동일한 방식으로 내보내려고 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제 한 대표는 그렇게 쉽게 나가실 분이 아니라서 강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곧 충분히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 예.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아하. 한동훈 특검법이 상정이 되면은 네. 부씨가 정말 국민의 힘 내에서 타오를 것이다. 커질 수도 네, 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곧 터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 상황은. 네. 대통령하고 당대표 간의 어떤 갈등. 두 분은 그렇게 예측하셨습니다? 예. 네. 근데 요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요. 예, 말씀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로 적대적으로 지금 서로 칼을 이제 들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상만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고요. 뭐 이쪽 아까 했던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있기 때문에 네. 특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적대적 공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유지될 가능성은 있는데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합하면서 같이 가는 이건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유진,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준석 의원, 오늘 또 저희가 거론을 좀 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하고 대담이 준비되어 있고요. 배상원 프로파일러의 배포의 촉, 또 하는 말마다 족족 예언이 되는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분들 또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 해문 양희삼의 종행 무진입니다. 자, 오늘도 양희삼 목사님, 해문 스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림픽 보고 계십니까, 두 분 다?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구기 종목은 좀 쉽지 않은데 무기 종목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무기 양궁, 사격, 네. 뭐 이렇게 때리고 이런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자 양궁도 그렇고. 예. 네. 싸움을 좋아하는 나라. 근데 이게 예.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영감이라 그럴까. 네. 근데 이게 남자들보다 그 되게 저 올림픽 경기나 특히 저 네. 무기 병기를 들고 하는 네. 종목에서 그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건 좀 굉장히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네. 신라 시대 때는 그 여성들이 말을 타고 다녔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 오. 그렇습니까? 네, 조선 시대에도 여성들이 한양거리를 횡보할 때 선비들은 검소한 육아주의적인 이상향 때문에 당나귀나 나귀를 타고 다니고 여성들은 말을 타고 다녔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가진 그 쾌활함, 네, 그런 기질들이 그 올림픽에서 특히 저 병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좀 한국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10연패라는 게 네. 40년간 우리가 지금 그쵸. 우승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자 양궁은 특히 인맥, 뭐 항맥 이런 거 다 보지 않고 무조건 네. 오직 하나 실력. 참 중요한데. 네. 사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축구협회 시끄럽고 뭐 대한체육회 뭐 이런 데는 정말 뭐 비리 온상이라고 지금 네.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다 기득권들이 그냥 어떻게든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말 이 양궁처럼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세계 1등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직 기억나는데 양궁은 우리 예선전이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 그렇죠. 국내 선발전 통과할 때 그때 네. 뭐 이름 보고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잘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이름 너 잘하니까 너 나가라 하지 않잖아요. 예. 1등 해야 되고 3등 몇 등 네. 안에 들어야 올라간다. 예, 진짜 실력대로 우리나라가 간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모든 영역에서 정치든 어디든 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야 진짜 우리나라는 진작에 세계 1등 됐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예. 왜 남성들이 그 패권을 가진 사회에서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여성들이 패권을 가진 곳에서 공정한 기회와 네. 저런 실력가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또 있습니다. 참고로 남자 양궁 단체전도 잘했습니다. 물론요. 잘했기 때문에 뭐 근데 여자 양궁 단체전이 네. 10연패를 달성했기 때문에 네, 그런 그것도 대단히 말씀을 놀라운 하는 거예요. 겁니다. 단순히 공정만으로 이게 해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대단한 10연패라고 올림픽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40년 네. 지금 됐다는 거잖아요. 놀랄 일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놀랄 네. 일입니다. 뭐 당연히 놀랄 일입니다. 뭐 84년도 그러면 맞죠? 84년도 네. LA 올림픽 때부터 쭉 계속 우승을 했다는 건데, 자 이번 파리 올림픽도 눈에 띄는 게 기후 올림픽이다 얘기하면서 에어컨이 없습니다. 근데 좀 잘 사는 나라는 이동형 에어컨 같은 걸 좀 쓰고 있고, 약간 또 어려운 나라는 이런 거 없이 노 에어컨 버스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채식이주 식단 뭐 제공한다고 하는데 뭔가 불평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알겠어요. 네. 뭐 환경 뭐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당연히 그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 좀 맞게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외부적인 요인으로 뭐 더위라든지 아니 버스에 에어컨이 없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 이미 탈진하고 우리 선수들이 그리고 밥도 식사도 가서 힘을 쓰고 하려면 당연히 단백질이 많은 걸 필요로 하는데 단백질 탄수화물. 근데 그거를 그 더위와 식사와 싸워야 한다면 이게 무슨 어디 뭐 어디 제3세계에서 하는 올림픽도 아니고 이게 좀 이 선수들이 4년을 혹은 평생을 준비한 게 올림픽일 텐데 외적인 문제로 판가름이 난다는 거는 좀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기후 뭐 중요한 얘기고 뭐 공감을 하지만 결국은 운동선수 또 스포츠 같은 경우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채식 뭐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 네. 단백질 섭취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평등을 비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네.
좀 이해가 안 돼요. 아. 이해가 안 돼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네. 그 전례를 찾아보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했더니 이를테면 프랑스판 잼버리 대회예요 이게 지금. 아, 그러네요. 그런데 비슷하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잼버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국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찰들 뭐 종교단체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막 그렇죠, 총리가 그렇죠. 가서 청소하고 했는데 지금 프랑스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 프랑스가 저게 뭐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도 뭔가 저 사람들이 프랑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 자기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하다는 거겠죠. 아, 근데 뭐 좋습니다. 그런데 잼버리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실수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이름을 뭐 북한 그쵸. 쪽으로 쓰질 않나. 네. 그리고 펜싱 구상욱 맞나요? 구상구로 기재도 하고 예. 일본 국기 올리기도 하고 뭐 엉망이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은 너무 잘못하는 거잖아요. 너무 잘못한 건데 사실 아시아적인 예. 혹은 더 극단적으로 일본 스타일로 얘기하면 저 사람도 할복 자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저 프랑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들이 프랑스가 그 지향하는 가치가 이른바 아방가르드적이라든지 전위적인 자기가 문화에 선두에 서야 된다는 생각에서 뭐 개막식부터 시작하면 막 그렇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저게 도대체 뭔가. 근데 자기들은 하니까 인류 문명, 인류 문화에 있어서 가장 앞에서 해체주의적인 전위적인 입장을 가야 된다라는 게 아마 프랑스 생각인 것 같다 보니까 인간이란 원래 모순된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뭐 생각하는 것 아방가르드 같은데. 좋은데 예. 이런 대형 국제 경기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네. 소개가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을 말할 때 예. 선진국이든 또 무엇이든 잘한다고 할 때 보면 어떤 방향성도 예. 중요하고요. 거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디테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디테일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평가가 다 무너지는 거죠. 다 좋은데 이름이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기본인데 그게. 기본 중 기본인데. 예, 이런 걸 보면 에휴, 선진국이고 나발이고 별거 없다. 네, 무엇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예. 아니, 저는 좀 그 프랑스에 대해서 요새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뭐 진짜 개판 아니야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사람들도 뭐 생각이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요. 개막식 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자존심을 올림픽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소 정신없기는 하지만 뭐 하여간 있는 것 같은데 정교한 인간이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해나가는 완전 무결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걸 해체시키고 막 이렇게 좀 개방적으로 하고자 하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뭐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지? 라는 뭐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개막식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요. 개막식은 개막식은 뭐, 그 눈에 특별히 그 띄었습니다. 안토아네트 목을 들고 서 있는 이거는 누군가가 뜨끔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이름을 그 잘못 개하고 북한과 헷갈리고 뭐 북한이네요. 갑자기 중국과 헷갈리고 하는 건 사실 무례한 건데. 안 되죠. 네. 몇 번을 체크해도 좀 현찬을 마당에 틀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다음은 저희 사도광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도광산 우리 유네스코 결국 등재가 됐는데 이 문제가 역사적 어떤 강제 노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누락된 채 등재가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스님? 하실 네. 말씀이 많으실 것 물론 같아요. 이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예. 강제징용이라는 것은 이 식민지 시기에 조선인의 이른바 고혈로서 일본의 네. 경제부흥을 일으켜진 곳인데요. 저 사도광산은 특히 일본 최대 금광입니다. 네. 니가타현 옆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거기서 이제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거기서 그 힘든 노동 그리고 죽음에 이르긴 때까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엄정한 네. 기준 없이 유네스코 유산 등재 정부가 흔쾌히 동의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 저 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 자체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죠? 일본은 저거를 한 십수년, 몇십 년 동안 저걸 오랫동안. 계획해가지고 한국 측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로드맵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본이 이런 일을 할 때 세 3단계로 진행하는데 일본은 잘 모르는 척 어물쩡해서 등재하고
상대편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이 왔을 때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진짜 안이 있습니다. 2단계 안이 있고 2단계 안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불만 세력이 있으면 불러서 조정해서 3단계 조정안으로 처리한다라는 이런 1, 2, 3. 1, 2, 3, 3개, 세 가지 스텝이 일본 외교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사도강산 등재에 대해서 대충 어물쩡 해놓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사실은 유네스코의 그 메이지 시기에 산업시설에서 나왔던 바와 같이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기본적인 합의를 준수하려고 한다는 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애초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문제 제기가 되면 이제 한국 정부가 만나든지 관련자들 만나가지고 그 구체적인 문구를 수정해서 이제 조정안을 내겠다라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인데 우리는 원포인트 해결이거든요. 한국 스타일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윤석열 정부를 변호하거나 윤석열 정부가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아마 그런 식으로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한 1,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로드맵은 말씀하셨지만 조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두둔하고 나서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좀 걱정스러워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로드맵이 없다는 거죠.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네 그러세요? 뭐 이런 건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오기를 부리고 있나? 일부러 저러냐? 하도 이게 그 지금 정부가 친일이다, 친일적이다, 뭐 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크니까 에이, 그래 알았어. 더 해버리는 그런 오기인가? 더 세게 한다고 보는 거죠. 일본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가? 아니면은 저는 실은 제가 이제 그 대선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정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뭘까? 바로 이 일본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겪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도대체 왜 저러나 저 양반이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저래요? 그러니까 이 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잔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었는데 일본으로 안 돌아가고 왜냐하면 일본에서 조선에 있었다고 해서 약간 천하게 여기고 이등 시민처럼 일본에서도 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갔더라도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자연 그 증가까지 포함해서 900만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인이 잔존 일본인이 이렇게까지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일본 자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웬만한 극우는 다 자기 민족주의 이게 심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근본도 없는 극우예요. 자기 민족이라고 일본이? 우리는 근본도 없는 극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어있는 일본인들이 숨어있는 일본인들이 자 8.15 때 광복절 때 일장기 거는 인간들 나오고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게 아닐까? 너무 답답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오죽하면 제가 그러겠냐고요. 저는 또 믿었어요 사실은. 너무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거 DNA 검사해봐야 된다. 너무 답답해서. 근데 이게 사도강산 등재 문제가 여러 가지 틀이 있는데 이를테면 그 2015년에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이라고 해가지고 하시마 탄광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 강도의 노동자들이 일했던 곳이 근대문화유산 으로 분류돼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됐던 전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그때보다 더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실제 강제노동 부분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에도 시기까지의 사도강산 이라고 해놓은 부분이 이제 그런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해놓은 것인데요. 뭐 정부의 대응이 그 좀 미흡한 면도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두고두고 그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보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한번 틀어서 생각하면 저희 사도강산 문제 굉장히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사실 말씀드린다면 그 조선조 연산군 일기에 연산군이 화학 실험에 직접 참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세계 최초로 조선에서 그 은재련법에 성공합니다. 순도가 90% 넘는 99%에 육박하는. 은을 만들어요.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그 노비였어요. 노비하고
김건동이라는 노비하고 함경도 단천에 있는 김간불이라는 양인이었는데 그 은 재련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상용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조선의 집권 4대부들은 은을 양산하는 기술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이해관계 없고 자기 지금 벼슬자리를 놓고 싸우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 노비들이 도망가고 해가지고 일본으로 이 기술이 갑니다. 은 기술이. 네, 은 그래서 재련 기술이. 일본의 이와미 탄광이라는 곳에서 그 은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세계 은의 3분의 1을 거기서 생산했어요. 야. 조선의 은 기술로. 그래서 일본의 산업 부흥과 임진왜란 그리고 일본 근대 사도광산까지 에도 시대 모든 일본의 은 재련법, 은이 화폐잖아요. 그건 다 조선의 기술을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유네스코 유산 등재로 되는 과정도 보면 조선에서 만들었던 기술, 예, 조선의 비법이 집권자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상용화되지 못하고 비슷하네요. 일본에 가서 그때나 예, 지금이나. 저렇게 예. 되는 모습 자체가 다시 한번 재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씁쓸함을 감출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운재련 기술을 뭐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네. 몰랐었는데. 아니 거기 예. 있잖아요. 우리 대마도. 대마도 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대마도가 지금 일본 땅이 됐잖아요. 일본 땅이잖아요. 예. 원래 우리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관리들이 관심이 없었대요. 아, 그냥 그래가지고 뺏긴 거예요. 뺏긴 것이다. 가보면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말투가 뭐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땅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그 섭생이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해요. 네. 제가 가서 저도 씁쓸한 마음을 안고 왔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또 몰랐네요. 자, 화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희 종횡무진의 단골 손님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뭐 항상 했던 거기도 하고 매주. 제2부속실 설치 어떻게 보십니까? 제2부속실 설치 저거 시사하는 네. 바가 많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제약하겠다는 의도가 존재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저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시킨 건데 왜 저걸 부활하는가?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인지 혹은 김건희 여사를 다소 좀 보호하기 위한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 두 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거를 이제 저 사건만 놓고 보면 안 되고 네. 이 앞에 있던 사건 하나랑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한 것 중에 부활한 선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민정수석 문제인데요. 네. 민정수석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없앴는데 최근에 민정수석 다시 임명했거든요. 그것은 그 이유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그렇죠. 임명했는데 이것도 없앴다가 다시 설치하는 거면 그와 동일한 이유일 거다. 왜 같은 이런 이유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같은 이유다.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을 꺾고 뭔가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을 설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꺾고 새로운 걸 만드는 세력, 만드는 힘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거는 당연히 지금 이 부속실 설치가 이것도 김건희 여사의 의견이라는 이 말씀인가요? 아니 김건희 여사 의견이 아닌 거죠. 김건희 여사 의견이 아니라 새로운 누군가의 등장으로 누구죠? 김건희 여사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직감적으로 사람이 저는 보면 여기서 혁신을 외치고 개혁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예? 한이라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예. 그 제2부속실 설치를 건의한 것이라면은 그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아마 제약하려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딱 받았어요. 한동훈 대표 때문에 만드는 것이다. 우리 스님의 역시, 개인적 의견이긴 한데요. 역시 아주 새로운 뭐 예리한데요. 해석이신데. 예. 저는 뭐 그냥 그거 같아요. 아웅. 눈 가리고 아웅.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말 안 듣잖아요. 여론이고 나발이고 안 듣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래도 흉내라도 뭔가를 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위기감을 좀 느끼고 위기감 있나? 느끼고. 예. 예. 이거는 있지 않나 싶어요. 위기감. 이거 여기서 뭔가 더 커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날 수 문제가. 있겠구나. 네, 이런 위기감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자, 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 이종호 대표죠, 전 대표. 오빠라고 부른다, 종호 오빠. 뭐 이렇게 제보자가 있다면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이제 공개를 했는데 또 장경태 의원을 고소한 상황이긴 합니다. 김건희 여사 오빠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소 기사 자체는 좀 자극적인 것 같아요. 오빠. 그런데 이제 네. 이종호를 오빠로 부를 수도 있죠. 동생은 아니잖아요. 동생은 아니고 동생 또 아니니까. 과거에 윤상현 의원께서도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오셨습니다. 윤상현 의원께서도 그 박근혜 대통령을 네. 사석에서 누나라고 누나라고 그랬죠. 칭한다라고 하신 적인데 뭐 저것 자체가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정경태 의원께서 저런 말씀을 하는 건데 김건희 이 여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저 오빠라는 단어 하나에 함축해가지고 네. 이정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그 최상병 특검 청문회를 통해서 그 관련자들 현장에 모였을 때 튀어오른 그 의외의 인물 한 사람 이정호로부터 이제 모든 열쇠가 시작될 것인데 네. 지금 김건희 여사와 이정호를 오빠라는 이름으로 장영태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거기서 무슨 또 새로운 사건이 조만간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나서 근데 이종호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청문회 때. 안타깝게. 이정호는 안 나왔죠. 이정호란 이름이 그때 계속 나왔죠. 계속. 나오기 시작했죠. 네. 또 이게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계단이 하나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영부인에게는 우리 모두 다 오빠입니다. 저는 동생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조금만 친해지면 다 오빠라고 네. 부른다고 한다니까. 네. 그러나 네. 문제는 이종호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과 이렇게 친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이런 말이 흘러나오고 또 되게 답답한 상황이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좀 시간이 지났긴 하지만 청문회 얘기 조금 더 해보면 그 카톡도 공개가 좀 됐었어요. 네네. 새벽에 뭐 최 목사하고 했던 카톡 등등 어떻게 보셨습니까? 카톡 얘기까지. 일단 개인적으로 매우 재밌게 봤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어요? 예. 일단 최 목사님이 카톡을 공개한 건 저는 그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카톡을 특히 영부인과의 그러니까요. 카톡을 예. 대외적으로 본인도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이. 별로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카톡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가지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점을 많이 찍는가? 그러니까요. 왜 그렇죠? 네. 왜 찍어요, 점은? 근데 누군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죠? 점을 찍는다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예. 점을 왜 찍죠? 근데 지금 점은 전, 심표, 점. 저게 본인이 말하는 어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찍은 거죠. 구두점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한숨에 말하고 있는 그 악센트를 표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저걸 읽으면 쉬고 기본적으로 찍고 나무를 찍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를 이야. 효과적으로. 아니 근데 보세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기면! 나무를 기면, 생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그렇죠. 이상해요. 그러니까 구어 제가 음절과 단어를 그러니까 딱 구별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제가 전에 이렇게 어디서 봤더라. 근데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점 아무데나 막 찍는다고. 점을 저렇게 찍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 그 어포스트롬이라고 얘기하네요. 구두점을 예, 찍어가지고 본인의 그 구어를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뭔가 약간 개성 있는 카톡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좀 이해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하고 카톡을 하긴 하지만 저런 유형의 카톡은 거의 처음 보거든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구두점을 표기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하려고. 전달하시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내용 중에 내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내용 중에 이게 그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했더라고요. 성경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성경을 잘 알고 무당한테 성경을 가르친다. 네. 그리고 오히려 나는 무당하고 그런 사람 무당이 아니고 무당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죽은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쳐서 내 별명이 목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뭐지? 야 나 진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지금 희화화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목사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일종의 목사님한테 이렇게 성경에도 관심이 많고 이 정도입니다. 나름 그 처세술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는 이건 왜냐면 또 다른 내용 보니까 나는 뭐 대통령 뭐 이렇게 그 정치 하기 싫고 그런데 또 되고 나도 전 조용히 살겠다. 지금 뭐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톡 등등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좀 짧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독대를 했습니다.
갈등이 이제 해소되고 잘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제가 볼 때 뭐 예. 그 유난 독대의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아직 현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90분간 했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전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 당의 혁신을 네. 말하고 있고 네. 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잘해달라 뭐 이런 덕담의 수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건 이제 말이고 예,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조치들을 보면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시그널 조치는 지금 제2부속실의 설치,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제2부속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하고 보호하겠다라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꺾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윤한 독대의 즈음에서 제2부속실의 설치가 시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많은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꺾고 개혁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기 주장 정전식 의원에 대해서 이제 향방 그것도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두 대통령 당 대표 한판 붙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시작은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 본인이라 한동훈 본인이 했겠습니까? 네. 주변에서 이러다가 이 분위기 안 좋은데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뭐라도 이게 지금 보여줘야 된다. 네. 저는 이게 이런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주변에서 설득에 아마 양쪽에서 다 나름의 협상 혹은 이런 의미로 시작은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이게 마치 폭탄처럼 지금 뭔가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 관계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크게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네. 자기가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오래 못 갈 겁니다. 아마.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권력 다툼이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둘은 일단 희극으로 끝나기는 쉽지 않다. 예.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예, 예. 네. 째깍째깍 시간은 가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제가 늘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그 한동훈 대표는 정규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작전을 짜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서브권자 김건희 여사의 등장이 올 텐데 여긴 비정규적인 갑자기 익신 문자가 등장한다든지 예. 갑자기 이런 스타일인데 아마 제가 볼 때 2주 안에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된 후속 조치가 비정규적으로 나올 것이다. 비정규적 게릴라전으로 일심 문자처럼 일심문자처럼 나올 것이다. 의표를 찌르면서 2주 안에 등장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종횡무진 1주 2주 남았으니까 기다려 보시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의 주인은 나다 이런 거 아니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인지 다다음 주인지 종횡무진 코너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제공되고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